안녕하세요, 조용호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컬러리스트 산업기사와 컬러리스트 필기 준비 25번째 시간입니다. 다섯 번째 그 색채 디자인의 5번째 과목의 네 번째 시간이죠. 색채 디자인의 이해의 네 번째 파트입니다. 자,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형태에 관련해서 우리 오늘은 시지각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자, 시지각의 원리. 오늘 배울 내용이 바로 이 시지각의 원리인데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거의 나옵니다. 매번 한 문제가 꼭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디자인에 있어서의 일반적 지식 체계는 거의 대부분 형태에 관련한 그거에 관련한 지식 체계밖에 없다라고 했었죠. 왜? 디자인은 혼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이 게슈탈트는 뭐냐면 독일 말로 형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게슈탈트는 형태를 연구했던 형태학자들을 우리는 게슈탈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독일의 심리학자인 막스 베르트하이머라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됐습니다. 베르트하이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뭐냐면 뭐 여행을 갔었나 봐요. 여행을 가고 기차에 앉아 있는데 기차가 막 가는데 이제 밖은 좀 춥고 안은 따뜻하니까 서리가 꼈나 봐요. 그리고 이렇게 창문을 봤는데 바깥에 있는 형태들이 제대로 보이지는 않잖아요. 서리가 꼈으니까 흐리게 보이는데 나는 그게 무엇인지를 인지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럼 사람들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무언가 형태를 시지각 볼 때 있는 그대로 직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구나. 뭐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형태학을 연구하는 대부분은 이건 심리학자, 그러니까 정신치료라든가 정신의 세계, 투사할 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 속사람에 보인다 그랬습니까? 안 보인다 그랬습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속사람을 잘 표현을 안 해요. 사람들이 힘들면. 이제 그 사람의 속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상태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투사해야 되겠죠? 그 투사할 목적으로 만들고 연구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게슈탈트인데 이 게슈탈트의 형태학 이론을 이 디자인에서 갖다 쓰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되게 많이 사용됩니다. 자, 사람들은 어떤 형태에 대한 것은 이 기억의 색도 마찬가지 이 기억에 의해서 경험에 의해서 반응하고 지각하고 감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떤 형태를 보여주면서 이게 뭐야 라고 하면 그 형태를 보면서 뭐야 라고 대답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지금 그 사람의 경험을 바탕으로 얘를 얘기하고 있구나 라고 투사하시는 그런 식이죠. 마찬가지로 이 여러 가지 게슈탈트는 여러 가지 연구한 결과들이 있지만 우리는 이 게슈탈트의 시지각의 원리 요거를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근접의 원리, 유사의 원리, 연속의 원리, 폐쇄의 원리라는 겁니다. 자, 이 게슈탈트의 시지각 원리는 그룹핑이에요. 그룹핑 뭐냐? 그룹화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간결화 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형태를 볼 때 그 형태를 하나의 자기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자기가 생각했던 어떤 형태를 만들어 버리더라 이거죠. 쉽게 얘기해서 구름을 바라보면 저 양이다 뭐다 그러는 것들이 바로 이런 이 게슈탈트의 시지각의 원리더라는 거예요. 시지각의 원리 보고 느끼는 원리들이 비슷하더라. 그래서 크게 이렇게 네 가지가 있더라 해가지고 게슈탈트에서 정한 거예요. 근접의 원리는 뭐냐면 사실은 이 형태가 하나 둘 6개가 있지만 이렇게 2개씩 근접해 있을 때는 얘네가 하나의 형태 그룹으로 생각해서 6개지만 이걸 그냥 몇 개로 3개로 그냥 어떻게 지각해버리고 감각해버린다는 얘기. 그래서 사람들은 근접해 있는 애들을 하나의 도형 또는 그룹핑 하더라. 그게 뭐다? 근접의 원리다. 그래서 근접의 원리라는 거와 그 다음에 유사의 원리는 뭐냐? 지금 보면 각각 다른 6개의 형태가 있지만 이렇게 유사한 형태들을 하나의 또 뭐로 만들어 버린다? 그룹화 시켜버리더라. 그리고 그걸 하나의 형태로 지각해버리더라. 그래서 유사한 것들이 하나의 그룹 또는 하나의 그 형태로 지각하는 것. 그게 바로 유사의 원리입니다. 연속의 원리는 뭐냐면 이렇게 어떤 연속적인 이런 선상의 형태들이 모여져 있으면
이 연속된 이 부분의 다양한 형태들을 하나씩 지각하는 게 아니라 이 연속 선상에 있는 애들을 하나의 형태로 또 그룹화시켜서 하나의 형태로 지각하더라. 그걸 연속의 원리, 폐쇄의 원리. 자, 제가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렸어요. 자, 이게 뭡니까? 여러분, 원이라고 하겠지만 이건 선입니다. 왜? 여기가 끊어져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걸 그냥 원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런 뜻, 어떤 부분이 뚫어져 있더라도 이거를 딱 닫아버리고 하나의 형태로 지각을 해버리는, 바로 그걸 우리는 폐쇄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고 느낄 때 우리는 그런 식으로 근유연폐, 근유연폐 계속 지는 거예요. 근유라는 애가 계속 연폐 지는 거죠. 근접의 원리, 근접한 애들을 하나의 그룹화시키고 걔네들을 하나의 형태로 지각하더라. 사람들이 그렇더라. 누가 게슈탈트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더라. 유사한 형태들을 하나의 그룹, 하나의 형태로 보더라. 연속 성상에 있는 애들을 하나의 형태. 폐쇄 원리는 닫아버려서 하나의 형태를 만들더라. 그래서 하나를 그룹화하거나 간결화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게슈탈트의 시각의 원리더라라는 겁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건 형태학에 관련한 그래서 사람들 어떻게 그룹화시켜서 형태로 만드는가에 대한 그 내용이고, 이건 시험 문제 매번 거의 출제됩니다. 거의 90% 이상 출제가 되니까 게슈탈트의 시지각의 원리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도형과 바탕의 원리라는 건데요. 이것도 앞에 시지각의 원리와 비슷한 건데, 사람들은 있잖아요. 두 가지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의 어떤 형태들이 있을 때, 어떤 이렇게 장면이 있을 때, 내가 집중하는 애가 도형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뭐가 되는 거죠? 바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중하는 애가 하나의 형태가 되는 거죠. 나머지는 바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 루빈의 컵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루빈의 컵. 뭐냐면 지금 이 이미지를 봤을 때 이 안에 있는 컵으로 보면 이건 컵이고, 요 안에 사람으로 보면 둘이 뽀뽀하고 있는 장면이 되는 거죠. 이거는 도형과 바탕의 원리. 자, 루빈의 컵, 애매한 도형, 다의적 도형, 실체의 착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시험 문제가 루빈의 컵이다라든가 이런 식의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떤 것을 주로 도형으로 지각하는가? 요걸 물어보는 시험 문제도 가끔 나옵니다. 면적이 작은 부분이 도형으로 지각되기가 쉽다. 자, 보통 이만한 넓이가 있으면 얘를 도형으로 보고 얘를 뭐로 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바탕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큰 면적보다는 작은 면적이 도형,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대칭형이 비대칭형에 비해 도형으로 지각되기 쉽다. 우리 균형에서 배웠었죠? 균형감을 갖는 대칭, 비대칭보다 대칭이 도형이고 비대칭은 바탕이 될 확률이 높다. 눈에도 누가 더 잘 띄는가에 대한 문제로 생각하시면 돼요. 둘러싸인 형태가 도형되기가 쉽다. 둘러싸여져 있는 애가 도형되기가 쉽다. 무늬가 있는 형태가 도형되기가 쉽다. 무늬가 없는 애보다는 무늬가 있는 애가 주인공, 눈에 잘 띄고 도형일 가능성이 높다. 밝고 고운 것이 도형이 되기 쉽다. 이런 걸 보게 되면 가독성, 그러니까 주목성, 눈에 잘 띄는 애들이 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도형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 다음에 난색이 한색보다 도형이 되기 쉽다. 외곽선이 있는 형태가 도형이 되기 쉽다. 가까운 것이 멀리 있는 형태보다 도형이 되기 쉽다. 수직과 수평의 형태가 도형이 되기 쉽다. 위에서 아래보다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형태가 도형이 되기 쉽다. 요게 이제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것들을 선생님이 정리한 겁니다. 이 얘기는 즉 항상 그래요. 사람들은 자기가 집중하는 애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도형이고 나머지는 다 바탕이죠.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러한 도형과 바탕의 원리, 그러니까 도형을 보고 나머지는 바탕을 만들 때 사람들은 주로 어떤 걸 도형으로 보는가? 시지각의 원리와 좀 비슷하지만 이거는 조금 잘
다르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그러면 이제 우리 시각적 착각에 관련한 착시에 관련한 게 나옵니다. 자, 착시. 착시는 말 그대로 뭐 옵티컬 일루전, 그래서 눈에 보이는 착각이에요. 예, 눈의 착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들을 우리가 디자인할 때도 보면 그러한 그 착시라는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기둥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쭉 기둥 같은 거 만들 때 이렇게 직각으로 보이고 싶을 때, 이렇게 직선으로 보이고 싶을 때 직선의 기둥으로 놓게 되면 이런 식으로 넓게 보입니다. 이렇게 둥글게. 이게 엔타시스 기둥, 뭐 무슨 기둥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직선적인 기둥을 디자인하고 싶을 때 직선으로 만들어 놓고 보면 이렇게 둥글게 보인단 말이에요. 착시죠. 실제로는 직각인데도 보여지는 거는 시각적 착각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제로 직각으로 보이고 싶으면 약간 이렇게 해야, 이런 식으로 해야 직각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착시, 이전 착각들을 이해해야, 그러니까 형태라는 것의 어떤 특징, 도형이라는 것들의 특징 중 하나가 보다 착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착시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착시 문제도 출제가 됩니다. 예, 출제가 되는데, 일단은 방향의 착시라는 건데요. 여기 보면 이미지가 있는데 똑같은 선이 있어요. 선이 있는데 얘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똑같은 직선이 약간 둥글게 보이기도, 보이시나요? 교재 나오는데 얘는 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이고 선이, 얘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둥글게 보입니다. 얘가 좀 더 넓어 보이죠. 똑같은 직선인데도 주변에 어떤 선의 방향에 따라서 달라 보이는 거. 자, 그 다음에 거리의 착시라는 게 있습니다. 거리의 착시는, 자, 똑같은 형태인데 크기를 다르게 놔보니까 누가 더 거리상 가깝게 보입니까? 누가 더 앞에, 누가 가까워 보입니까? 그렇죠. 얘가 더 가까워 보이고 얘는 어떻게 해요? 뒤로 보이죠? 이런 거 우리는 거리의 착시라고 합니다. 분할의 착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분할은 뭐냐면 이렇게 나눠져, 똑같은 얘 길이와 얘 길이는 같거든요. 그런데 나눠진 애가 훨씬 더 길어 보이는 그런 착시, 분할의 착시. 그 다음에 길이의 착시, 이거 시험 문제 뮤러라이어의 도형이라고 해서 똑같은 간격인데 얘를 어떤 방향에서 꺾냐에 따라서 더 넓어 보이거나 좁아 보이는 거죠. A와 B를 보더라도 B가 더 넓어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바깥으로 간 애들이 똑같은 길이라도 바깥쪽으로 라인이 있는 애들이 훨씬 더 시각적으로 길어 보이는 그런 착시. 실제로는 같지만 그걸 우리는 길이의 착시 또는 뮤러라이어의 도형이라고 합니다. 각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각도가 있는데 바깥에 있는 애가 어떠한 각도를 갖냐에 따라서 그 각도가 더 넓어 보이거나 좁아 보이는 착시를 우리는 각도의 착시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기의 착시입니다. 요 안에 있는 원은 같은 원이거든요. 근데 바깥에 어떤 애들이 있냐에 따라서 그 원이 더 커 보이거나 작아 보이는 착시입니다. 얘가 얘보다, 얘가 얘 봤을 때 주변에 작은 애들이 얘가 더 큰 원으로 보이게 되죠. 이거 참 착시도 보면 우리 인간 사람들과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가면 좀 용기를 얻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런데 똑같은 실력 가지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 옆에 가면 되게 쫄거든요. 상대적으로 좀 크면 쫄고 작으면 커져 보이는 이러한 착시를 우린 크기의 착시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상방거리의 착시, 위방향 과대시 착시인데, 위 동그라미가 두 개가 이렇게 똑같이 있을 때 위에 있는 애가 아래보다 더 좀 커 보입니다. 위에 있는 애가. 아셨죠? 그래서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위에는 작게 아래는 크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팔자 이런 거, 삼자 이런 겁니다. 상방거리의 착시. 수직 수평인데 수평보다 수직이 좀 더 길어 보이는 그런 착시입니다. 반전 실체의 착시는 반대로 보더라도 이 일로 봐도 똑같고 절로 봐도 똑같은 반전도형 착시. 반전을 해도 형태가 똑같이 보이는 착시를 우리는 반전 실체의 착시 또는
반전 도형의 착시라고 합니다. 뭐 이런 거는 뭐 어려운 부분 아니죠. 여러분들이 보면 얼마든지 충분히 해결해 갈 수 있는 정도의 문제다. 여기서도 시험 문제가 한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착시 다음이 이제 디자인의 조건. 요것도 시험 문제 꼭 한 문제 나오죠. 자, 그러면 굿 디자인, 그러면 굿 디자인, 디자인의 조건. 그러니까 디자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림만 잘 그리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좋은 디자인이 되려면 이러한 조건을 기본적으로 맞춰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굿 디자인이 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목적성, 목적에 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용성, 효용성, 합리성이라고도 하며 디자인에 있어서의 조건 중 무엇과 관련이 있는가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럼 뭐예요? 한목적성, 또 뭐 기능성도 포함을 합니다. 기능성도 포함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중에 하나죠. 이게 중요한 순서대로 놓은 거예요. 한목적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목적에 합한가. 그 다음이 신미성이죠. 뭐 쉽게 얘기해서 보기 좋은 거예요. 자, 보기 좋은 떡이 맛있고 이왕이면 뭐 다홍침하고 어쩌고 그러는 말이 있듯이 사실 보기 좋은 것이 좋습니다. 선생님도 잘생겼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말 많이 안 해도 돼요. 예, 아주 그냥 원빈처럼 생겼으면 진짜 지금 하는 말의 한 3분의 1만 해도 여러분 엄청 감동받을 텐데, 그지? 예. 그래서 보기 좋은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보기 좋다는 건 사실 근데 상당히 주관적이다. 잘생겼습니까, 제가? 그거 못생겼다 그러잖아요. 근데 간혹 저 잘생겼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왜일까요? 이 잘생겼다라는 것은 단지 외모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들을 종합해서 호감이 생기면 또 자주 보면 못생긴 사람이 잘생겨 보입니다. 그래서 매 여러분들이 드라마에서 또는 뭐 방송에서 잘생긴 사람들과 이쁜 사람들 보지만 실제 결혼을 하는 사람들은 뭐 그닥, 그죠? 왜 그래요? 착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착각이. 여하튼 그렇습니다.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지만 한목적성이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경제성이죠.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들 돈은 생명이죠. 돈이라는 게 뭐 아니라고 해도 돈 때문에 살아갑니다. 자, 그래서 이 경제성은 일단 수익이 나면 돼요. 조금 투자해서 많이 해도 되지만 조금 투자했는데도 못 벌면 경제성이 없는 거예요. 많이 투자해서 더 많이 버는 것도 경제성. 항상 경제성은 뭐가 중요하다? 이익이 중요하다. 이익이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최소의 비용에 최대 효과. 즉 디자인에 있어서의 행복감 중에 하나였던 효율. 그죠? 시간과 돈. 네. 그 다음에 독창성, 창의성입니다. 우리가 배웠던 내용 다 있죠. 그죠? 이 네 가지, 이 디자인, 굿 디자인의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를 또 어디 한 구석에만 치우치면 안 돼요. 이걸 잘 질서 있게 써야 되는 게 바로 질서성입니다. 자,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자, 다음 중 디자인의 조건이 아닌 것은 1. 한목적성, 2. 신미성, 3. 경제성, 4. 질서성. 그러면 질서성이 아닙니다. 질서성은 얘네들을 가지고 질서 있게 쓰자는 거니까 디자인 조건의 직접적인 요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한목적성, 신미성, 질서성, 안시성 이렇게 나오면 뭐예요? 안시성이 답이에요. 얘네 5개 중에는 얘가 아니지만 얘네 외에 다른 애가 나오면 그땐 얘도 포함이 됩니다. 시험 문제 그렇게 나와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질서성은 분명히 한목적성 중에 디자인 조건이었는데 왜 질서성이 아니라고 합니까? 이렇게 물어본 시험이 나온 적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크게 합리성과 비합리성, 다른 말로는 객관성과 주관성으로 해서 나누는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디자인 조건은 한목적성과 뭐예요? 경제성이죠. 목적에 합하냐, 경제적인 이익이 있느냐, 이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조건이고 비합리적이고 주관적인 것은 심미적이고 독창적인 거죠. 심미성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상당히 주관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합리적이어도 안 되고 너무 비합리적이어도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질서 있게 디자인할 때 그걸 우리 뭐라고 한다? 굿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이거 외에도 최근에는 3가지 지역성, 친자연성, 문화성 이런 것들도 고려해야 좋은 디자인이 되겠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일본애가 디자인하려면 그 일본의 지역과 그들의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고, 그죠? 미국 가서 하려면 그 나라의 문화와 그 지역 사람, 지역성을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친자연성, 최근에 와서는 이 환경, 친환경 이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떤 친환경적인 이러한 친환경성, 지속 가능한 디자인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 많아지고 있다. 자, 또 간혹 시험 문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GD 마크, 굿 디자인 얘기하는 거예요. 굿 디자인 마크. 자, 우리나라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거 우수성이 인정된 상품에 대해서 부여하는 마크. 그러니까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한 그러한 디자인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이 GD 마크라는 것을 뭐하고 있죠? 부여하고 있다라는 거. 그거까지 기억하십시오. 디자인의 조건은 이 정도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시험 문제에 매우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죠. 디자인의 조건은 한목적성, 신미성, 경제성, 질서성이 있는데 합리적인 부분은 한목적성과 경제성, 비합리적인 부분, 주관적인 부분은 신미성과 독창성,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그것들을 잘 조합하는 질서를 가져야 된다. 그 외에 지역, 친환경, 문화성 같은 것들을 고려한 디자인을 하면 국가에서 잘했어요 하고 GD 마크를 줍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 색채 디자인의 실무, 이제 실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이 지금까지 배웠던 이 컬러에 관련한 색채 디자인에 관련한 내용들을 가지고 실제로 써먹을 겁니다. 이제 그걸 우리는 실무라고 하죠. 자, 그래서 디자인이라는 분야가 대체적으로 시각, 제품, 환경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시각, 제품, 환경, 그 외에 미용, 패션, 각 분야마다의 그런 특징들, 그리고 그 분야가 어떤 건지에 대한 공부를 다음 시간부터 할 건데, 여러분이 이 컬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뭐 다양합니다. 시각 분야, 제품 분야, 환경, 미용, 패션, 건축, 실내 되게 많습니다. 메이크업 뭐 엄청 많죠. 그러면은 그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이 색이라는 것을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시간에 색채 디자인 실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색채 계획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우리 이미 계획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계획은 목표예요. 목표. 무언가를 목표로 하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은요.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지만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으면 풀 수 있는 정도의 문제 수준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딱 정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말을 막 바꿔서 내거든요. 근데 그 핵심적인 원리만 이해하시면 그냥 여러분들이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 풀어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런 걸 배울 건데, 그렇다면 계획이라는 것은 어떤 목표예요, 목표. 그래서 그 목표를 위해서 미리 사전에 준비하는 걸 뭐라고 했었죠? 기획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 볼까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컬러라는 것은 상당하게 그 수단이에요. 소통 수단. 초콜릿은 맛만 있으면 돼요? 아니죠. 형태도 맛있는 형태를 가져야 되고 색도 맛있는 색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컬러리스트는 바로 맛있는 초콜릿이 어떤 색을 가지면 더 맛있을까를 배색을 해주거나, 물론 그 외에 다양한 업무가 있지만 주 업무 중에 하나가, 그거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배색해 줄 때 맛있는 걸 더 맛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각각 시각, 제품, 환경, 미용, 패션 분야에서 주 디자이너가 이런 목적으로 이런 디자인을 할 건데 이 컨셉에 맞는 색은 어떤 걸까? 이거 하려고 하는데 그게 맞는 색이 어떤 거야? 하고 부탁을 하는 거죠. 우리 컬러리스트한테. 그래서 앞에다가 색채 계획이라고 하고요. 이제 우리 컬러리스트들은 뭐로 하는 거죠? 색채 기획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색채 기획을 해주는 거 뭐라 그래요? 색채 기획을 배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너가 이런 디자인을 할 거야? 그렇다면 이 디자인에 맞는 컨셉의 색은, 색상은 이거, 명도는 이거, 채도는 이거야. 이 색을 써 하고 주는 게 바로 배색이죠. 그래서 배색 효과를 얻기 위한 전반적인 계획행위인데 우리는 뭐 하는 것이다? 기획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각, 제품, 환경, 미용, 패션 등 다양한 디자인 분야에서 당연히 적용되고 있겠죠. 그죠? 그리고 기업과 상품 이미지의 차별화, 제품 정보를 제공하고 심리적 안정 등의 효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기업마다 자기들만의 전용 색채들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어떤 정체성을 색으로, 그러니까 물론 색 가지고만 할 수는 없어요. 아셨죠? 주 디자인이 있습니다. 주 기능이 있는데 거기에 색으로 그 기능의 느낌을 훨씬 배가시켜주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한다든가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 통합적인 계획, 그러니까 다양한 환경적인 요인들, 뭐 유행색이라든가 생산이 가능한 기술을 갖고 있는가, 재료가 있는가, 이런 것들, 이러한 색채 계획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 1950년대 미국에서. 하여튼 모든 디자인의 그런 현대적인 디자인의 이름이나 시작은 거의 미국에서 시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기획이 어떠한 프로세스로 이루어진다고 배웠죠? 문제인식, 그 다음에 자료 수집, 그 다음에 자료를 분석하고, 그 다음 평가하고, 요 순서가 보통 기획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색채 계획의 프로세스를 보면 먼저 분석, 색채 환경을 분석하고 색채 심리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전달 계획을 잡아서 디자인을 정해요. 항상 요 앞부분이 요것의 프로세스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내 디자인 색채계 조사하고 자료 수집하는 거죠.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 계획, 시공 감리. 실내 디자인은 인테리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시공이라는 게 이루어지거든요. 이게 실제 막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공이 제대로 됐는가가 시공 감리, 이렇게 확인하는 게 시공 감리. 평가. 실시 계획이라는 것은 실제로 이제 어떻게 실제로 할 것인가. 기본 계획은 이제 전반적으로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가끔 시험 문제 나와요. 이 순서를 물어보는. 근데 이 순서는요, 얼마든지 말을 바꿔서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암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 디자인에서는 시장 소비자를 조사한다. 항상 자료 수집에 있어서의 기본은 조사죠. 요것이 들어가는 게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가지고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늘 25번째 시간, 기본적으로, 색채 디자인 실무, 그 다음에 디자인 일반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실제 다음 시간, 이 색채 디자인의 실무라고 할 수 있는 시각, 제품, 환경, 미용, 패션, 각각의 분야마다의 그 디자인들이 어떤 디자인이고, 어떤 종류가 있고, 또 그 의미들이 무엇인지, 각각을 배우는 그러한 실무를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 배우는 내용만 배우면 이제 끝이 나는데요. 어때요? 지금까지도 양이 되게 많았는데, 그죠? 이후에 또 환경이니 뭐 제품이니 시각이니 또 되게 많아요. 사실 시각 하나만 가지고도 20강까지 강의가 가능합니다. 시각만 가지고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컬러와 연결해서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만. 그래서 양이 좀 많지만 이 시각 디자인, 이 색채 디자인 이의 파트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했던 강의에서 얘기했던 것도 위주로만 공부하셔도 충분히 점수가 나온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쫄지 마시고 제가 얘기한 걸 위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5번째 색채 디자인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3번만 강의를 들으면 이제 강의가 끝납니다. 자, 항상 강의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외우셔야죠. 파트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외워지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아셨죠? 자, 재미없는 강의 듣느라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